지난주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저는 오랫동안 별렀던 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협의 이혼장을 건넸어요. 아니에요. 그건 내 치매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제 바람이었습니다. 물론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주변 정리를 생각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남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이긴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애틋한 사이여서가 아니라 지난 15년간 남편과 살면서 겪은 남편의 어리석음과 우리를 통해 마주한 인간의 남남을 내가 잊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랄까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전유주 작가님의 단편소설 기억의 현상학입니다. 이 작품은 동서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두 번째 면담. 나는 항상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치매가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요. 마치 저 자신도 모른 채 오래전부터 치매를 맞을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기억을 늘 상기하며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난번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 치매라고 하셨을 때 그 진단명은 사실 제게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치매의 유형, 그 뭐였죠? 네, 맞아요. 전측 두엽형 치매라는 그 이름만이 낯설었을 뿐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치매에도 그토록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세세한 움직임들에 일일이 이름을 지어 붙이는 인간의 집요함이 새삼스러웠고 또 조금은 쓸쓸했지요. 이제 나는 세계의 이름들을 서서히 잃어버리면서 이 세계 밖으로 떠나가려는 중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수많은 이름들을 여유롭게 호명하며 이름으로 꽉 차 있는 이 세계를 살아갈 테니 말입니다. 네? 글쎄요. 이제 겨우 40이 넘은 제가 왜 줄곧 치매를 품고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년 시절부터 뭔가 중요한 것을 어딘가에 빠뜨릴 것만 같은 상실에 대한 느낌을 지니고 살아왔죠. 아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아주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시간의 한복판에서도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리라는 생각 말이죠. 망각에 대한 그 두려움은 어린 시절 꼭 간직하고 싶은 내 마음이 기쁨에 젖어 심장이 간질거리는 그런 순간일수록 더 강렬한 밀도로 날 엄습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키를 훌쩍 넘기는 높은 책장마다 빼곡하게 차있던 책을 따라 내 시선이 위로 향하면 마치 그 수많은 책들이 내게로 쏟아질 것만 같이 어지러웠지요. 그 서재에서 특히 좋았던 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아주 오래된 책들에서 나오는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외국 신학자들의 성경 주석의 번역 초판본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100년이 다 되어가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 앞에 서면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촉촉하면서도 고소한, 그러면서도 시원한 냄새였는데 마치 코가 아니라
피부로 감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나는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그 책들의 얼굴을 파묻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곤 했습니다. 언젠가 엄마는 내게 그것이 곰팡이 냄새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되어 그 독특한 향을 많이 풍겼던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같은 책을 몹시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그 서재의 모든 책들을 다 갖고 싶었지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값진 것은 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에게 말하곤 했죠. 아빠, 나중에 내가 크고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면 이 책들은 나에게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건성으로 혹은 나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러마 하고 대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항상 이렇게 말했지요. 이 책은 모두 목사가 될 자녀에게 물려줄 거다. 너는 여자니까 목사가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책들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 이상하게도 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서재의 책들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대답을 할 때마다 서운하기보다 오히려 아버지가 안쓰럽고 처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미래는 현실이 되었죠. 2명의 남동생 중 1명은 인테리어 업자가 되고 1명은 바리스타가 되면서 아버지 서재의 그 수많은 책들은 지금 전원주택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렇게 빛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책들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은 대학에서 교육 철학을 강의하는 나였지만 아버지는 끝내 내게는 당신의 책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글쎄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이 바랬던 것과는 다르게 명문대학의 정년지 교수 임용에 실패하고 오히려 있던 자리에서도 뛰쳐나와 40이 넘도록 연구원이나 강사로 떠돌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뤄 신앙을 기대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우리 집의 오래된 가운에서 너무 멀어져 살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버지 은퇴 후 부모님이 전원주택으로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아버지가 행여 쓸쓸할까 해서 내가 마음에도 없이 물었어요. 이 책들은 제가 가져갈까요? 하지만 상자에 책을 정리해 넣었던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내게 당신의 서재에서 가장 갖고 싶은 책 한 권을 고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최초 번역판을 지목했고 아버지 또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 책을 조심스레 꺼내서 제게 내밀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일렁였겠어요. 1937년 아버지가 건넨 그 책의 발행일입니다. 그 책은 누렇다 못해 온통 잘 익은 밤색이었고 손에 잡히는 모든 페이지마다 서걱거렸어요. 책장을 넘기려면 손가락 마디마디에 정성을 쏟아 힘을 주어야만 했지요. 그렇게 밤색으로 서걱거리던 종이 묶음에서는 내가 좋아하던 그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로마서 주석을 받아들고는 책더미 한가운데를 펼쳐 얼굴에 가까이 대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렇게
내 폐의 깊은 구석구석을 그 냄새로 가득 채워 그 순간을 간직했지요. 15살에 맞은 첫사랑과의 시간 한가운데도 망각에 대한 두려움, 그 미래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M은 나보다 3살이 위였는데 그 시골에서는 드물게 공부를 아주 잘해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서는 주말마다 귀가를 했어요. 그는 제가 어릴 때부터 따르던 동네 교회 선배였는데 교회 성탄절 행사에서 그의 시 낭독을 들은 12살 이후로 그는 줄곧 내 마음의 우상이었습니다. M이 읽고 이야기하는 소설을 나도 따라 읽었고 그가 부르는 노래를 나도 배워 불렀지요. 나는 그의 모든 것이 좋았지만 특히나 그의 성품만큼이나 반듯한 이마와 도톰한 입술, 유난히 빛이 나던 눈동자와 웃을 때마다 왼쪽 귓가에 패이던 보조개가 미치도록 좋았습니다. 어느 날 18살이 된 M은 교회의 뒤뜰로 나를 불러내더니 자신을 졸졸 따르던 내가 더 이상 동네 꼬맹이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말했지요. 오빠는 언젠가부터 네가 여자로 보여. 요새 내 주말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른다. 나는 너무 놀라 그저 큰 눈을 깜빡이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는 그런데 손을 잡고는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의 얼굴에 패인 보조개를 보느라 정신을 못 차렸지요. 바로 그때 M이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 도톰한 입술의 그 감촉이 얼마나 감미롭고 부드러웠으며 달콤했는지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내 이마에 닿았던 그 입술의 달콤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감각됩니다.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일이지만 그 이후 결혼 전까지 있었던 몇 번의 연애에서 했던 섹스들은 잘 떠올리지 못하지만 15 내 이마에 닿았던 18 M의 입술만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지가 바뀌어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서로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M과 나누던 생애 첫 입맞춤도 기억납니다. 이사하기 며칠 전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날의 모든 순간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내가 M을 기다리며 논두렁에 앉아있던 것도 혼자 노래를 몇 곡이나 부르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도록 그가 오지 않아 시청되던 내 마음도 그러다가 M이 탄 자전거가 그 길의 끝에서 모습을 보였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던 것도 그런 나를 향해 한 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활짝 웃던 그의 얼굴도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아 내게로 달려오던 그의 모습도 그 모습을 보며 내 온몸으로 퍼져나갔던 뜨거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를 바라보던 내 손에 차오르던 땀의 감각, 그 순간 불어온 늦여름의 바람에 흔들리던 내 머리카락, 바람에 휘날리던 M의 파란색 치크무늬 셔츠 자락, 그리고 바람에 실려왔던 그의 아이보리 비누 대형까지 모두가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자전거가 내 앞에서 멈추고 그가 내려와 나를 와락 껴안았을 때 논두렁 사방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한 냄새가 올라와 나를 감쌌고 어린 내 가슴에서는 쿵 소리가 났지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가슴에서 쿵 소리가 나던 그때 심장이 시큰거리며 아파오더니 이내 코끝이 빨개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조만간 M과 헤어져 서울로 가야만 하는 탓에 온 슬픔도 어쩌면 M과 영영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 슬픔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이 다시는 반복될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는 절망에서 엄습하는 것이었어요. 그 경이로운 슬픔으로 온몸이 시려왔던 그날의 모든 기억들이 아직도 내 몸 구석구석에 살아남아 나를 뜨겁게 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기억은 빼앗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측두엽 치매라는데 병명을 잊고 링거펠트와 반 메논 그리고 하이데거와 가다머, 니체들과 들레즈까지 강의 때마다 수도 없이 내뱉던 사랑하는 철학자들의 이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심지어 단순한 주변 사물들의 이름들마저 모두 망각한다 해도 그래도 그날 아버지가 건넸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에서 나던 그 냄새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15, 내 이마에 닿았던 애매 달콤한 입술과 자전거를 타고 오던 18 애매 빛나던 눈빛도 기억할 겁니다. 비록 나중에는 애매 이름과 얼굴조차 떠올리지 못할지도. 아니,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애매 얼굴을 상기하는데 실패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내 이마와 손끝과 심장이 감각했던 그의 입술과 그날의 바람과 시큰한 그 아픔은 내 몸에 새겨진 것이니 잊히지 않겠지요. 네 번째, 면담. 사람에게 표정이 있다는 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알 필요가 없거나 때로는 알고 싶지 않은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주해야 하지요. 그래서 표정이 있는 타인의 얼굴을 대한다는 건 인간에게 어쩌면 일종의 폭력인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저는 오랫동안 별렀던 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협의 이혼장을 건넸어요. 아니에요. 그건 내 치매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제 바람이었습니다. 아, 물론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주변 정리를 생각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남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이긴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애틋한 사이여서가 아니라 지난 15년간 남편과 살면서 겪은 남편의 어리석음과 우리를 통해 마주한 인간의 남노함을 내가 잊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랄까요? 저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늘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항상 위선과 비겁함 사이를 위태위태하게 오갔죠. 제가 그의 어리석음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엔가는 아무런 해안도 욕망도 없이 평온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병이 계속 깊어져 언젠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을 떠올리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 나는 오랫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그저 계속해서 미뤄왔던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결혼 초에는 부모님과 온 가족이 그토록 반대했던 결혼을 했기에 염치가 없어서,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하느라 수입이 없던 남편을 떠날 수는 없어서, 그러다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가 생기니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아이를 낳고는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란 걸 겪어내느라 여력이 없어서, 그러다가는 끝내 그 아이를 잃고는 너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까지 미뤄왔던 이혼입니다. 남편은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졌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때로는 후배도 많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했지요. 남편은 타인에게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 했지요. 그래서 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의견은 무엇인지 늘 파악하지 못했고 종래에는 그가 누구인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선량함을 향한 그의 필사적인 노력은 어디까지나 타인을 향한 것이라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을 소진하게 되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소진을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죠. 게다가 남편에게 나는 타인이 아니었기에 선량함을 향한 노력의 대상에서 저만은 예였습니다. 스스로를 진정 선량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또 다른 자신이길 원했던 남편은 내가 자신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길 원했고 내가 자신의 선량함을 끊임없이 찬미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동일성 애로의 강요가 날 숨막히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15년 동안의 제 결혼 생활은 결코 그가 아니며 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결혼 내내 그와 다른 나의 시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고 남편이라는 존재의 동일성으로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기에 끝내 우리의 시선은 동일해지지 않았고 우리 존재의 차이는 계속해서 생기하고 있었죠. 위선과 비겁 사이를 오갔던 남편의 그 어리석음은 결혼 10년 만에 태어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4살이 된 그 아이가 독감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야말로 폭력처럼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를 오갔던 그날 밤 병원에 앉아있던 내게 남편이 말했지요. 나는 이런 아이 낳고 싶지 않았어. 나는 분명 검사하자고 했다. 이 애는 내가 원해서 낳은 거야. 이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내뱉는 남편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애면하고픈 마음과 출산 전 정밀 검사를 마다한 나에 대한 원망과 결혼 자체에 대한 후회를 조금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표정에 낱낱이 드러낼 만큼이나 비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그 순간 나를 덮쳤던 강렬한 사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던 순간에도 남편은 감출 수 없는 낭패감을 자신의 온 얼굴로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제가 협의 이혼장을 내밀었을 때 남편의 얼굴을 스쳤던 그 환한 안도를 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저런 걱정의 말을 건네며 앞으로 괜찮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니까요. 그가 나의 차이에 대한 갈망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는 그의 얼굴을 인간이 표정을 가짐으로써 그 존재의 남노함을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얼굴을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여도 남편의 어리석음을 견딜 수 없는 날이면 내가 제이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시간이 나에게 대먹임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저는 결혼 몇 해 전까지 꽤 오랫동안 제이와 함께 대학 앞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제이와 나는 각각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첫 남자이고 첫 여자였던 우리는 대학원에 입학해 집에서 독립하면서부터 함께 지냈어요. 제이는 대부분 숨막히도록 내게 다정했고 가끔은 나를 한없이 애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의 뒷모습이 기억나네요. 깡마른 제이의 등과 어깨는 내가 채워줄 수 없는 허무와 애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 꼭 안아주어도 그의 애로움은 멈추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제이와 함께 지냈던 그 오피스텔의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정사를 벌였습니다. 그날 유난히 추웠던 기억이 나네요. 낮이었는데도 손이 다 시렸어요. 나는 제이와 사랑을 나누던 그 침대 위에서
발가벗은 채 무릎을 굽혀 엎드려 있었고 그 남자는 뒤에서 두 손으로 내 가슴을 움켜쥐고는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이가 가장 좋아하는 체위였습니다. 촥, 촥, 촥. 그 남자가 격렬히 움직일 때마다 그의 몸과 내 몸 사이에서 소리가 났고 침대에서도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고 격렬히 움직이는 그 남자의 몸에서 땀이 흘러 내 등 위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나는 손이 시렸습니다. 삐걱삐걱, 촥촥, 학학. 그 방이 온통 소리로 가득했던 그 순간에 그때 방으로 제이가 들어왔어요. 난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남자가 격렬히 움직이며 신음소리를 낼 때 오피스텔 문이 열리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지요.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짐승처럼 얽혀있던 나와 남자의 뒤에 얼음처럼 서있던 제이를. 삐걱삐걱, 촥촥, 학학. 제이가 다시 오피스텔을 조용히 나갈 때까지도 그 소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요? 네, 맞아요. 남편이었어요. 남편과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냐고요? 그게 최근에 저를 가장 괴롭히는 망각의 기억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했고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한 것 같은데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그 사랑의 시간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표현처럼 제가 신앙에 근본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나섰을 때 수대째 화목하게 신앙을 지켜온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제 온 집안이 들썩였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신랑감의 학력도 직업도 묻지 않았던 아버지는 그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내 말을 듣더니 나를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엄마는 연신 오로지 네게 바란 것이 믿음의 가정 그거 하나뿐 있었는데 를 반복하며 눈물을 흘리더니 알아두었었지요. 고모들은 번갈아가며 내게 전화해서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호소했고 팔순이 다 되어가던 할아버지는 내 원룸에 찾아와서 파문을 당하고 싶은 거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할머니가 그 옆에서 손마 울며 기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7번째 면담. 선생님, 영화 공각기동대를 보셨어요? 네, 그 원본 만화요. 거기서 인간의 신체 조직이 한 조각도 들어가지 않은 채 정보의 집합으로만 만들어진 인형사가 자신이 생명체임을 주장하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생명이란 정보의 흐름 속에 태어난 결절점 같은 것이라고. 인간은 기억에 의해 개인으로 성립되며 기억의 환상에 동의하라 할지라도 인간은 기억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그 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 온몸이 소름이 돋아서는 나도 모르게 감탄을 했었지요. 어제 그 영화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 그 말은 종이장에 베인 손가락처럼 저를 아프게 합니다. 인간이 기억에 의해 개인으로 성립되고 그 기억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이제 기억도 환상도 정보도 무수히 이뤄만 가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과연 내가 인간의 신체를 가졌지만 더 이상 정보를 인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억조차 모두 잃어버리게 될 때가 비록 인간의 신체 조직은 하나도 없지만 정보와 기억으로 가득 찬 인형사보다 더 인간이긴 한 걸까요? 겪어낸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잊고 종국에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망각하게 될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나의 인간다움은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눈물요? 네, 선생님. 요사이는 이렇게 감정이 격앙되어서 저도 모르게 우는 일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은 마세요. 약은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것이 제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해줄 신락 같은 의지처인걸요. 특별한 변화요? 최근 들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나와 보낸 시간의 기억을 간직하며 나를 알고 나는 그 시간을 다 잃어버렸기에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어떨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기도 하지만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면 그냥 솔직히 제가 치매를 앓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반응요? 어떤 이들은 놀라면서도 짐짓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하느라 애쓰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놀랐음을 감추지 않고서 제게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또 아주 가끔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꼭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전에 어서 빨리 주변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연구소에 사표를 냈다고. 네, 연구소에는 사표를 냈고 강의를 나가던 대학들에는 이번 학기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종강을 했으니 이제 저는 그야말로 자유인이 됐어요. 아쉽기는요.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게 돼서 좋은 일이에요. 만약 전에 있던 곳에서 치매를 진단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남루한 순간을 마주했어야 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전에 직장은 제 전공과 조금 다른 학과였는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견뎠나 싶은 온갖 모멸을 겪어냈어요. 지금 와 생각하면 그걸 다 견뎠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그들이 패를 가르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서로 열렬하게 싸울 때면 어느 편도 아닌 내가 모두의 적이 되기도 하는 우스운 일들도 벌어졌어요. 식사 시간마다 가장 나이 많은 학과장이 교수의 뒤를 따라 10명의 교수들이 입사한 순으로 줄을 지어 오가는 모습은 선생님, 아니 진짜라니까요. 여하튼 그 모습은 꼭 어느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았는데 그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 코미디를 보고도 웃을 수 없었다는 게 비극이었지요. 더 큰 비극은 말이죠. 제가 결혼 10년 만에 낳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사람들이 마지못한 동정심이라도 가지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톡톡 치며 말하더군요. 정상적인 애를 낳았어야죠. 정상적인. 그날로 결심했죠. 인간다움은 남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교육을 운운하는 희비극에 참여하는 걸 그만둬야겠다고 말이죠. 정체를 알 수도 없는 정상성을 따라가느라 허덕대는 것도 힘들었고요. 여하튼 그 결정은 제가 그곳에서 했던 유일하게 좋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사표 처리를 위해 교무처장을 만나고 나오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이제는 청바지를 마음껏 입을 수 있겠다는 거였어요. 네, 전 그날로 찢어진 청바지를 몇 벌이나 사들였죠. 저는 어제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는 동료들 몇 명과 함께 제 연구실을 정리했어요. 평소처럼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간간히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심상하게 대해주는 동료들이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하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을 때 함께 연구했던 사람들과 내가 쓴 글을 아직은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사실 요사이는 도무지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문장을 읽다 보면 한 문단을 넘기지 못하고 문장을 놓치기가 일쑤지요. 최근 들어 급속도로 많은 이름시를 읽고 있는 바람에 이제 저의 문장들은 지나치게 짧고 단순해지고 있어요. 더욱 곤란한 것은 내가 쓴 문장과 완성된 문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문장을 쓸 때면 분명 주어와 수어가 상응되게 잘 맞춰 썼는데 나중에 보면 주술관계가 엉망이거나 심지어는 수어가 없는 문장도 수두룩해요. 선생님, 밖에 눈이 와요. 첫눈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기억이 없는 제겐 다시 첫눈이네요. N번째 면담. 선생님,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내가 이제 정말 중증이 되었나 싶어 몇 번이나 확인을 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하고 나가면서 병원 로비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네, 선생님, M을 만났습니다. 그 옛날 18이었던 M과 헤어진 후로 처음이었죠. 나는 M의 얼굴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잊은 것이 분명한데도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유주야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가 내 쪽으로 걸어올 때 가슴에서 쿵 소리가 났고 온몸이 얼어붙었으니 나보다 내 몸이 먼저 알아보았던 셈이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 추운 날씨에 산책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들판에서의 그날이 마치 며칠 전이기나 한 것처럼 우리는 일말의 어색함도 없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M의 편지에 내 답장이 점점 뜸해졌던 것은 M의 편지를 엄마가 먼저 발견해서 나에게 돌려주지 않은 날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헤어지자고 편지를 한 것은 나의 진심이었다는 것. 그때 M이 고3이었기에 두고두고 미안했다는 말을 했지요. M은 그 일을 겪고 많이 힘들어 하다가 그 해에 대입을 포기했었다는 것. 그 뒤 재수를 해서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 그리고 졸업 후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는 알고 있었다고 다행이라고 좋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헤어질 때 M이 보낸 편지와 사랑해 라는 세 글자를 피로 둘러 쓴 그의 혈서를 내가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과 내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어쩐 일인지 M은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 이야기며 시골에서 함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근황이며 최근에 읽었던 책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M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오빠는 몇 년 전에 결혼했어. 아, 미안하다니요. 그것도 결혼을 해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이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빠,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결혼하고 이제 이혼까지 했는데. 그렇게 웃다가 하도 많이 웃다가 그 끝에 눈물이 찔끔 나왔을 때 M의 눈과 마주쳤어요. M도 웃고 있었죠. 아니, 울고 있는 듯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미안하다는 것. 25도 35도 아닌 45의 M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에도 아랑곳 없이 M의 눈은 마치 18살의 그때처럼 빛이 났고 그의 보조개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눈이 시려왔고 눈물이 났죠. 시린 것은 눈인 것 같기도 또 가슴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눈물방울이 자꾸 맺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애미 손을 뻗어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한동안 어떤 일에도 무감했던 내 온몸과 마음이 다시 움트는 것만 같아서 나도 모르게 뺨에 올려진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수십 년 전 들판에서의 그날처럼 가슴이 저릿해오더니 어떤 뜨거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를 만지고 안고 그의 몸 구석구석에 키스를 퍼붓고 그와 하나가 되어 뒹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 또 그곳이 어느 공원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는 한 숲속 공원을 찾아 가로등이 꺼진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죠. 그의 긴 혀가 내 입속으로 힘차게 들어와서 내 혀를 삼키듯이 감쌌고 나는 그의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듯이 빨아들였습니다. 그의 한 손이 나의 목덜미와 가슴골을 지나 유두를 간지리더니 가슴을 꽉 움켜쥡니다. 그의 또 한 손이 내 스커트를 들추고는 팬티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온몸이 달떠서 촉촉해질 대로 젖은 그곳을 그의 두 손가락이 동그라미를 그리며 살살 쓰다듬자 이내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고 우리의 혀는 더 강하게 얽혀 몸부림쳤지요. 나는 두 손으로 더듬거리며 그의 바지 벨트를 풀고 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애무했습니다. 내 두 손 안에 그의 힘차고 단단한 생명이 가득하게 차올랐어요. 하, 우리 둘 모두에게서 깊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내가 그의 어깨를 살짝 밀자 애문 시트에 상체를 뉘어 누웠습니다. 나는 혀로 그의 힘차고 단단한 생명을 핥아내리다 곧이어 입안 가득히 넣고 빨아들였지요. 그의 신음소리가 내 귓가를 가득하게 채워 다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창은 온통 김이 서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이 세계에는 우리 둘밖에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몸 위로 올라가고 그는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움직이자 내 모든 근육과 세포 하나하나가 환하게 일어나고 내 몸의 모든 곳이 숨을 토해냅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내 몸에 닿는 그의 모든 것이 내 속으로 깊이 들어와 감갑됩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서로의 숨결이 뒤얽혀 어디까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신음하는 그의 얼굴은 18의 애미였다가 애로운 제이였다가 어리석은 남편이었다가 기억을 잃어가는 내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온몸의 세포가 강렬하게 응축한 그 순간 우리의 뒤얽힌 몸속에서 나의 온 존재도 강밀도로 터져 나옵니다.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이 온몸을 뒤덮고 내 입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그날처럼 논두렁 사방에서 올라와 나를 감쌌던 그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가 된 우리의 몸속에서 15살의 그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나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눈물이 땀과 함께 젖가슴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제발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순간을 내 영혼 속으로 포획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손가락 하나하나에 간절함을 끌어모아 그의 손을 마주 잡고는 그의 온몸에 미친 듯이 입맞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황창현 신부는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돈도 땅도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화자는 기억을 잃어갔지만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았군요.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